소설 속의 사랑. 미국 내 반입금지 조치까지 취해졌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 중의 하나로 외설성 시비로 미국 내 반입금지 조치까지 취해졌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입니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서 1899년에 출생했으며 볼셰비키 혁명이 발발하자 1917년 영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프랑스 문학을 수학했으며 1921년 베를린으로 이주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후 1937년 파리로 이주를 했습니다. 1940년에 나치가 파리를 침공하자 미국으로 이주해 웨슬리 컬리지에서 러시아 문학과 유럽 문학을 강의했으며 1944년 고골의 생애와 작품을 다루는 비평서 니콜라이 고골을 발표했습니다. 1948년에 코넬 대학교 러시아어 문학과로 이직하였는데 1959년 코넬 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이듬해 스위스로 이주해 1977년 스위스 몽트르에서 사망했습니다. 여주인공인 롤리타는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자 의붓 아버지 험버트와 함께 전국을 전전하며 사랑을 나누지만 극작가에게 납치되어 험버트를 떠나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인 험버트는 12살짜리 롤리타에게 반해 그녀의 엄마와 결혼을 할 정도였는데 롤리타가 떠나지만 롤리타가 극작가에게 납치되었다 버림을 받았음을 알고 그를 찾아가 죽이게 됩니다. 롤리타는 중년의 주인공 험버트가 자신의 의붓딸 롤리타에게 느끼는 특별한 감정, 자신만의 환상 속에서 은밀한 기쁨을 누리는 절망적인 사랑을 묘사한 장편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955년 파리에서의 첫 출간 당시 포르노 소설이다, 아니다라는 등의 스캔들을 불러일으키며 외설성 시비로 미국 내 반입금지 조치까지 취해지는 등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롤리타 신드롬이란 신조어까지 낳고 출간 3주 만에 10만 부가 팔려나가는 등 미국에서 곤 위드 더 윈드 이래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재까지 롤리타는 1,5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이며 수십 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어 어린 소녀를 향한 성적 동경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빼어난 산문가인 나보코프의 매혹적이면서도 난해한 문장들은 기이한 사랑을 추한 변태 성욕이 아니라 잡히지 않는 나비를 찾아다니는 듯한 몽환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롤리타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 이상으로 잃어버린 시절의 환상,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그리움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아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롤리타는 뉴욕타임스 북리뷰가 선정한 76권의 20세기 명작에 토마스 마네마의 산,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과 나란히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소설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험버트는 파리 출생으로 아버지는 여러 나라의 피가 섞인 유한 계급인데 어머니는 3살 때 세상을 떠나 엄격한 이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13살 때 애너벨이라는 소녀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 사랑이 어른들에 의해 좌절되고 소녀가 병으로 죽자 그 후 9살에서 14살 사이에 어린 소녀를 탐하게 되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순진한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천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님펫이라 불리는 이 소녀들은 30년쯤 연상인 남자에게 마술적 힘을 가진 악마로서 작용합니다. 험버트는 내밀한 욕망을 억제하려 애쓰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서 자신만의 환상 속에서 기쁨을 맛봅니다. 영문학과 불문학을 공부한 그는 어린애 같은 발레리아라는 여자와 결혼하지만 친척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려는 날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버립니다. 분노와 외로움으로 험버트는 정신요양원에서 1년을 보내게 되는데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욕을 교묘하게 감춥니다. 37살이 된 험버트는 뉴저지의 랜즈데일에 방을 얻는데 여주인 샬로트의 12살 난 딸 롤리타에게 광적이고 치명적인 사랑을 느낀 험버트는 롤리타의 곁에 있기 위해 샬로트와 결혼을 합니다. 어느 날 롤리타에 대한 사랑을 기록한 험버트의 일기를 보고 충격을 받은 샬로트는 흥분해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롤리타의 보호자가 된 험버트는 캠핑 중인 롤리타를 거짓 핑계로 불러내어 도취된 사냥꾼이라는 호텔에 함께 묵습니다. 그의 자제된 성욕은 롤리타의 유혹에 무너지고 호텔들을 함께 전전하다가 롤리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험버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가 붙잡으려 할수록 롤리타는 점점 포악해지며 비정상이 되어갑니다. 고립된 생활에 실증난 롤리타는 연극에 출연하게 되고
결국 두 번째 여행길에 오르는데 이 여행에서 둘은 어느 중년 남자의 추적을 받다가 어느 병원에서 롤리타가 사라지게 됩니다. 3년간이나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다니던 험버트는 리타란 여자와 결혼하여 롤리타를 단념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롤리타가 돈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보내오고 험버트는 그녀에게 돈을 주면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롤리타를 납치해 이용하고 버린 사람이 극작가 퀼티임을 알아낸 험버트는 그를 찾아가 죽이고 경찰에게 붙잡힘으로써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번엔 소설 속에서 기억에 남는 주요 대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영혼과는 멀리 있었다. 유머가 전혀 없는 여자. 사교적인 대화의 주제들에 무감동한 여자. 그렇지만 그런 대화의 규칙에는 민감하여 속이 비치는 셀로판지를 통해 시시콜콜한 실수를 가려내는 여자. 만일 내가 어쩌다 이 여자의 하숙생이 되면 자신에게 하숙생이 뜻하는 게 무엇인가를 내게 순서대로 펼쳐 보일 테고 나는 다시 한번 너무도 뻔한 지루한 일들에 말려들 것이 분명했다. 내가 미친 듯이 소유했던 것은 그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창조해낸 것이었다. 또 다른 환상적인 롤리타, 아마도 실제보다 더 리얼한 롤리타. 실제의 그녀와 겹치고 둘러싸며 나와 그녀 사이에서 둥둥 떠다니며 의지도 의식도 없는 소녀. 정말 그건 그녀 자신만의 삶이 아니었다. 내 삶은 마치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무감각한 기계 장치인 듯 힘있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어린 로에 의해 움직였다. 아이들의 세계가 강건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일념으로 그녀는 아이의 세계와 어른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치안과 치유자라는 말은 글자로는 큰 차이가 없다. 정상적인 아이는 정상적이라는 걸 명심해 자기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서 자신이 바라는 막연한 남성을 미리 본다. 나는 역사적으로 보아 연극을 원시적이고 타락한 형식이라고 믿어 싫어했다. 개별적인 천재는 많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석기시대 의식 같고 사회 전체의 부조리를 담고 있는 것 같은 예술형식. 예를 들면 독자가 방에 혼자 앉아 기계적으로 술술 외우는 엘리자베스 시대 시처럼 말이다. 본능적으로 나는 화장실이나 전화가 알 수는 없지만 왠지 내 운명을 걸고 넘어지는 대상들처럼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운명적인 물체들을 갖게 마련이다. 반복되는 경치일 수도 있고 어떤 숫자일 수도 있다. 신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조심스레 선택한 것. 여기서 조는 늘 비틀거리고 저기서 제이는 늘 가슴이 아플 것이다. 웃으면서 하는 친선 경기 여행은 패스포트와 스포트의 차이를 지운다. 왜 구태여 멀리 나가야만 우리가 행복해지리라 꿈꾸는가?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파국을 앞둔 연인들, 오염된 패들이 의지하는 관습적인 오류가 아닐까? 미성숙이 나를 왜 매혹하는가? 그것은 순수하고 젊고 금지된 요정의 아름다움이 주는 명쾌함 때문이라기보다 많은 것이 약속되지만 거의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틈새를 무한한 완전성들이 메꾸어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비슷하게 얼핏 스치던 광채, 현실의 약속 유혹적으로 그런 척할 뿐 아니라 고상하게 지키던 약속 이 모든 것을 우연은 망가뜨린다. 창백하고 사랑스런 작가의 더 왜소한 인물들로 바꾼다. 나의 환상은 프루스트적이고 프로크루스테적이다. 우리가 정해준 운명에서 빗나가는 경우 반윤리적이고 변칙적이라고까지 생각한다. 은퇴한 핫도그 장사가 가장 위대한 시집을 출간해내었다고 밝혀질 경우 우리는 차라리 그 이웃을 모르는 편이 나을 뻔했다고 생각한다. 죽는다는 것이 아주 두려운 것은 왠지 알아? 완전히 혼자가 된다는 거야. 무릎은 기계적으로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내가 그녀의 마음속을 조금도 모르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끔찍스런 청소년의 은어 뒤 그녀의 깊은 마음속에는 정원이 있고 황혼이 있고 궁전의 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은 내 비참한 몸부림과 누더기같이 더럽혀진 몸은 결코 들어갈 수 없이 금지된 곳, 희미하고 사랑스런 공간이었다. 선혜였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질적으로
성급함과 지루함으로 감추었다. 반면에 나는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인위적인 음성을 사용하면서 필사적으로 초연한 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듣고 있던 롤리타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무례해질 수밖에 없었다. 아, 나의 불쌍하고 상처받은 아이여. 내가 들은 것은 바로 아이들이 노는 소리였다. 그러나 환히 떠오르는 골목마다에서 아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보기에는 나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알았다. 가망 없이 가슴 아픈 것은 내 곁에 롤리타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 소리들의 어울림 속에 그녀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 때문임을. 그리고 클레어 큐를 동정하지 말아라. 사람은 그와 험버트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만 했고 또 험버트가 몇 달이라도 더 살기를 원했다. 그렇게 해야 험버트가 너를 후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을 게 아니냐. 나는 들소와 천사들, 오래가는 그림 물감의 비밀, 예언적인 소네트, 그리고 예술이라는 피난처를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너와 내가 나눌 수 있는 단 하나의 불멸성이란다. 나의 롤리타. 롤리타는 1962년 로리타라는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스탠리 큐브릭이 감독을 했고 험버트 교수 역의 제임스 메이슨, 샤롯 헤이즈 역의 셸리 윈터스, 로리타 역의 수 라이온이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외설성 시비로 미국 내 반입금지 조치까지 취해졌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였습니다.